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 네 번째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세 번에 걸쳐서 설명했던 카이제곱 분포는 연속형 자료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연속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산형 자료에 대해서도 이런 검정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산형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적합도 검정이나 범정 자료 분석에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분산분의 자유도 곱하기 표본의 분산이었는데요. 이산형, 즉 적합도나 범정 자료 분석에서 사용되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observed value, 관측값이고요. 이건 expected value,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 제곱을 기대값으로 나눈 이런 형태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집니다. 저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관찰된 것이죠. 20개로 지금 구간을 나누는 거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10개가 발견이 됐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관측값이 20개, 그 다음 구간에서는 50개가 관측이 됐고, 마지막 19하고 20 구간에서는 5개, 2개씩 실제로 관측이 된 거예요. 이 관측된 거를 OI, Observed Value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우리는 검증하고 싶다. 이럴 때는 완벽한 카이제곱 분포를 여기다 이제 적합을 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완벽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요 구간에는 실제로는 9개가 있어야 돼. 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21개가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그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대값이 expected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찰된 거하고 기대되는 거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분석하게 되는데, 만약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면 그럼 이 데이터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카이제곱 분포랑은 다른 확률 분포를 따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범주형 자료 분석인데요. 범주형 자료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차시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이나 또 적합도 검정이나 이 두 개에서 사용하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대값 분의 관찰값 빼기 기대값의 차이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인덱스가 i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는 i하고 j 두 개의 인덱스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데이터를 보면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집단을 이렇게 구간을 쭉 나눠서 그 안에 관찰 빈도랑 기대 빈도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면,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는 이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만족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분석하고자 할 때 30대의 경우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그 어떤 관찰되는 값들과 40대에서 관찰되는 값들, 50대에서 관찰되는 값들이 비슷하냐, 그 기대 빈도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냐,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건데요. 요 그림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 하나만 있는 거라고 친다면, 범주형 자료 분석은 그게 연령대별로 하나씩 다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대에서의 그 빈도들, 40대에서 빈도, 50대에서 빈도, 이런 것들이 비슷하냐, 이걸 분석하는 것을 범주형 자료 분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사용했는데, 지금 나오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좀 이거랑 생뚱맞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이 간단한 산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aB분의 c라는 게 a분의 c 더하기 x 형태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때 x가 어떻게 되는 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는 a분의 c 더하기 a분의 ax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로 모두 합치게 되면 이 식은 a분의 c 플러스 ax가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AC는 AB 곱하기 C 플러스 AX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A하고 여기 A는 곧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는
b를 이렇게 전개하면 bc 더하기 abc, ab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bc를 요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c-bc는 abx가 되겠죠. 이제 좌우를 바꾸면 abx는 c-bc가 될 거고요.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ab분의 c-bc가 되고요. 그래서 c가 두 개가 공통이니까 묶으면 결국 x는 ab분의 c 곱하기 1-b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얘를 갖고 내려와서 ab분의 c는 ac, ac가 아니라 a분의 c 더하기 요거 ab분의 c 곱하기 1-b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카이제곱 통계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제곱 값은 z값들을 제곱해서 더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 뮤를 쓰게 되면 얘는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x바일 때는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시그마분의 xi-뮤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항 분포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는 항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 이게 이항 분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동전 던지기입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요.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로 정의가 되는데, N은 총 시행수고요. P는 발생 가능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개를 던지고, 그러니까 N이 100이죠. 앞이 날 확률이 60%라고 한다면 NP는 60개가 됩니다. 이게 그 이항 분포의 평균 발생수가 되는 거죠. 기대 발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M이라는 거는 이항 분포에서 실제 발생한 개수를 얘기하니까 XI처럼 관측된 값이고요. NP는 기대 발생수니까 평균값 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사는 NPQ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Q는 P에 반대되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Q는 1-P랑 똑같은 값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P는 1-Q랑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항 분포의 분사는 NPQ로 정의가 되는데, 지금 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시행수가 100이고 앞이 날 확률이 60%고 그러면은 뒤가 날 확률은 40%가 되겠죠. 그때 분산을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24%가 되니까 24개가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z값을 그대로 이항 분포로 바꿔서 표준 편차분의 발생수 빼기 기대 발생수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요거의 제곱이 지금 z의 제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npq분의 n-np의 제곱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ab분의 c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np가 a고 q가 b, 그 다음에 여기 분자 부분을 c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분의 c가 np분의 요 위에 부분이 되는 거고요. ab분의 c 곱하기 1-b는 요 빨간색이 a고 q가 b잖아요. 이 전체가 c고요. 여기 1-b의 같은 형태로 지금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q는 p와 같은 거니까 얘를 p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요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은 m-np로 돼 있는데, 뒤집어 가지고 np-m을 해도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로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np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제 기대 발생수 뭐 60회라고 이제 우리가 100번 던졌을 때 앞이 나온 횟수가 60번이었던 거 기억이 나죠? n은 총 시행수 100번이고요. nq는 발생하지 않을 기대수니까 40번이 됩니다. 즉 100에서 40을 빼면 기대 발생수 6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np 부분을 n 총 시행수 빼기 기대 비발생수 nq로 빼주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np를 n-nq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은 요거 npq분의 m-np의 제곱은 요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수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는 기대 발생수이고요.
m은 실제 발생한 횟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기대 발생수 분의 발생수 빼기 기대 발생수를 제곱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nq가 이 q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기대 비발생수가 되고요. 전체 n에서 발생수를 뺐으니까 n-m은 발생하지 않은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은 기대 비발생수 분의 발생하지 않은 수 빼기 기대 비발생수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칼 피어스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요 값은 이항분포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것인데 칼 피어스는 이거를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범주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일반화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면 수능 시험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카테고리가 9개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수능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이걸 한번 검증하는 간단한 예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서 이 수능 등급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를 분석하는 건 올바른 예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은 정규 분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 인원에서 몇 %씩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예는 아니지만 그냥 설명의 편의상 드는 예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등급의 경우는 전체 수능에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40만 개 데이터를 다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수능에 참여한 애가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치고 그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모집단의 데이터가 뭐 정규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1등급의 경우는 대략 한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 따르면 기대값은 100명 중에 4%니까 4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값은 실제로 100명 중에 몇 명이 1등급을 받았냐 이걸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5명 1등급을 받았다고 친다면 그 1등급에서의 카이 제곱 값은 4분의 5-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은 결국 1이죠. 결국 그래서 첫 번째 1등급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의 경우는 거기는 이제 7%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100명 중에 7%는 7명이죠. 근데 실제로 2등급을 받은 학생이 뭐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7분의 10 빼기 7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10 빼기 7은 3이니까 그의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2등급의 카이 제곱 값은 7분의 9가 되는 겁니다. 3등급까지 한번 해볼까요? 3등급은 13% 학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기대값은 13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찰값을 조사해 보니까 뭐 11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1 빼기 13 하면은 2죠. 그걸 제곱하면 4입니다. 그래서 4 나누기 9, 9가 아니라 13이죠 참. 13분의 4가 3등급의 카이 제곱 값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카이 제곱 값을 모두 구하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적합도 검정을 위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저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오면 그러면 관찰값과 기대값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그런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값이 되게 크게 나오면 관찰값과 기대값이 매우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그런 분포랑 거리가 멀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음같이 쓰게 되는 건데요. 기대값이기 때문에 expected value EI라고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I는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서 기대되는 발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등급의 경우는 E1이 되는 거고 그때 값은 4가 기대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OI는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실제 발생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O1이 되는 거고 아까 발생이 5명이었다면 O1은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기대되는 그 값과 실제 발생한 값과 그걸 차이를 뭐 제곱을 하고 또 기대값으로 나눠서 카이 제곱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값들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원래는 카이 제곱 분포에서는 여기 뮤가 들어가고 이 뮤로 돼 있는 카이 제곱 값은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지만
뮤 대신에 표본의 수거한 평균인 x바를 이용하게 되면 자유도 하나가 손실돼서 n-1 자유도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대값을 구할 때 전체 학생 40만 명을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럴 때는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지만 40만 명 중에서 100명인 표본을 뽑아서 기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마치 x바를 이용하는 것처럼 자유도 하나의 손실이 발생해서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의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적합도 검정에 사례된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합도 검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